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요즘 시장 어떠세요?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다이나믹해졌고 또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오늘 시작할까 또 더 쳐다보게 되는데 어제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간 이제 분위기가 전환된다고 해야 될까요?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코스피보다 좋은 상황인데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지수가 코스피보다 못 갔잖아요. 이걸로 키 맞추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시에서 일방향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 보면은 우리 증시가 3개월 만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과열 양상인가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썸머 랠리 이후에 많이 올랐으니까 8월에서 한 10월 정도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꽤 컸더라고요. 네네. 그런 흐름을 좀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리스크도 우리가 잘 반영을 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 실적, 관세, 물가 중요한 변수라는 거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 개장하고 지금 1시간 2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3,200선에서 내려왔습니다. 3,180선 부근까지 현재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 움직임 받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종목 내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업종별 움직임 함께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하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도 0.19%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나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 오늘도 이어가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67,000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9% 가까운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이 LS증권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평을 내렸지만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시선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는 0.09%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주목이 되는 건요.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주 단의 상승입니다. 미국이 중국 흑연에 대해서 90%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음극재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주목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1위부터 9위, 10위, 전 세계 1위부터 10위권의 음극재 시장에서 유일한 비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2차 전지주 단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데 LG화학도 1.67%가량 오르는 움직임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1.1%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조선주들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37%가량 상승하지만 한화오션이 1.2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0.85%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주 단에서도 조금의 조정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조선과 방산 쪽으로 오늘은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2.33%가량 하락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입니다. LI진엑스원이 그래도 0.6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강하게 받아갔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10년간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일제히 올랐던 삼성그룹주들, 특히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 전반적인 삼성
금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승폭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4.58%가량 강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4.8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0.24%, 기아 0.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주 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82%가량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6%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약 바이오 단에서는 조금은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갑니다.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휴젤이 조금 오늘 미용기기 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파마리서치가 1.21%가량 하락하고 클래시스도 1.3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52주 신고가를 오늘 또다시 써냈습니다. 50만 원 선을 넘어섰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오름폭을 조금은 줄여서 현재 시간은 0.15%가량 오르고 있고 50만 원 선은 현재 내려놨습니다. 펩토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 단 오늘도 좋습니다. 펩토론 1.7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또 살펴보자면요. 오늘 엔터주 단에서는 흐름이 조금 갈리고 있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2차 전지주 단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지수 상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지수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현재 시간 0.22%가량 하락하면서 3,18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07%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19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시장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바로 수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 속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500억 원 넘게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도 이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매매 동향도 기관이 1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이 39억 원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 이슈,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쨌든 코스피가 3,200선을 안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다가 오늘 안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죠. 또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워낙 시장이 전약 후강, 시간이 뒤로 갈수록 마감 시간으로 갈수록 시장이 회복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는 어쨌든 3,200선 안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코스닥은 820선 정도를 지금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확실히 코스닥 쪽이 더 좋았고 그리고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이나 정책 테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돌아가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오고 빨라지는 순환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켓 플러스에서 잠시 후에 그런 전략을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연장선상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 있거나 수급이 비어 있는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올라오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방산 이런 원전이 또 지난주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리튬, 흑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소재단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흑연에 관련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흑연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흑연이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연이 2차 전지와 연관돼서 상승하고 있고 리튬
리튬 가격도 최근에 중국 쪽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리튬 관련 종목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업종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 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뭐 의견이 약간 엇갈린다 했는데 결국에는 다 통과시켜버렸습니다. 3개 다 통과시켜버리면서 미국이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을 형성하고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 우리 시장에서도 초반에는 상승 탄력 컸는데 일단은 탄력은 줄었지만 어쨌든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폴더블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뭐 삼성전자는 지금 폴더블 폰 잘 만들고는 있는데 애플이 결국에는 폴더블 폰을 출시할 거다. 폴더블 아이폰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에 관련해서 또 관련된 수혜주가 뭘까 찾는 작업이 열심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폴더블 폰에 이 디스플레이,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어디에가 납품할 것인가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런 폴더블, 이런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누구냐 이것을 찾는 작업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파인엠텍이라든지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애플에 공급한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이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발설하면 안 되는 보안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뭐 애플에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해서 이게 애플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주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HBM은 어쨌든 SK하이닉스의 타격 때문에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만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태양광 풍력 다시 친환경 쪽에 관심을 받고 있고 수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뭐 장마가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재, 재해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처리나 이 재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의 탄력을 받으면서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반도체 분위기가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거 시청자분들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30만 원 안착을 하면서 그 다음 30만 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40만 원으로 향해 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증권도 그랬고 SK하이닉스 주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SK하이닉스 팔고 어디로 갈까? 삼성전자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 시장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골드만삭스 이야기 말씀드렸죠. 충격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락을 좀 멈추는가 싶었는데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전환해버렸더라고요. 하락이 좀 이어지는가.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좀 관망을 하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하락이 멈추는지 여부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갑론을박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시장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한 평가다. 너무 말도 안 된다. 그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HBM에 관련된 물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노이즈 나올 것이다. 그러면 노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은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한 발 피해 있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면에 LS증권은
평균 판매 단가 떨어지는 거 뭐 부각은 됐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작년에 우리가 겨울이 온다 뭐 이런 리포트 생각했었잖아요. 받아들였었지 않습니까? 그거 받고 나서도 SK하이닉스 주가 3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기적인 충격이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한 LS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TSMC는 여전히 이 파운드리 쪽에서 AI에 관련된 수요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서 2분기 순이익이 60%나 증가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AI 붐 타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TSMC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TSMC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커지죠.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오늘도 지금 일단은 더 순매수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었고요. 외국인 매수가 지금 삼성전자에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빠지는 이 수급 공백에 거기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계속 유입되게 될지 그러면 7만 원 선 지금 어느새 67,7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7만 원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의 주도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는 게 주가 희비에서 엇갈리죠. 이런 흐름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1.4% 67,600원까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도 갈려요. 오늘 장 초반 한 16만 주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연쇄적으로 한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팔자의 흐름을 소폭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약보합권 한 0.1% 정도 빠지는 흐름 27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이제 LNE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비교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성 이슈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이후 HBM 공급 과잉 이슈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해외 투자 기관에서도 뭐 투자 의견을 조정하는 흔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조정 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저평가 매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된 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좀 맞춤형으로 들어오고 있죠. 중국 칩 H20 판매 가능성 이런 부분이 더 될 것 같고 그리고 H20 이후에요. DDR7이라고 이게 탑재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탈출 이슈까지 더해지니 말이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미 반도체와 하나비전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하나비전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장비단에서는 2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뚜렷한 명확한 이 근거가 있는 종목 찾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근 파크 시스템즈도 증권사에서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영증권에서요. 목표 주가를 34만 원짜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업체들의 그 캐펙스 투자 증가에 따라서 신규 장부의 출하가 시작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이런 흐름으로 긍정적이고 파크 시스템즈는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요. 29만 원 선에서 움직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타 고르게 반도체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다 누르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좀 눈에 띄는 상황. 이게 오후장에 어떤 반전 카드로 증시를 움직일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전지 쪽을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진짜 바닥일까요? 진짜 제발 좀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일단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실망을 주고 양치기 소년처럼 올랐다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는 2차 전지인데 자, 일단 오늘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흑연과 관련해서 중국의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93.5%나 부과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데 중국과의 관계 어쨌든 뭐 협상을 잘 하고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흑연을 뭔가 꼬투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 쪽에서 중국 정부가 흑연 업체들에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반덤핑으로 미국에다가 흑연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거의 100% 가까이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이 배터리 음극재를 만드는 게 흑연입니다. 이 배터리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한 소재가 흑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 관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테슬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뭐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미국의 조지아주에 공장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도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흑연을 우리가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음극재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가격 부담이 생기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가격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흑연 보조금 관행 이거를 뭐 12월 5일까지 연말까지 한 번 더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당장 부과하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러면서 흑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SK온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중국 쪽의 지표도 나오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의 이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 기억나시죠? 이제는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지셨을 텐데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거의 뭐 2달러, 3달러밖에 안 하더라고요. 루시드 그룹에 앞으로 이제 루시드 그룹이 우버의 로보택시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40%나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3달러더라고요. 자, 루시드 그룹이 이런 거, 이 전기차 업체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너무 바닥이다, 너무 떨어져 있고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린 종목들, 업종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제는 2차 전지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에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좀 진짜 바닥을 벗어나서 좀 올라와 줘야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어떤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흑연과 관련된 종목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상보가 가장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잖아요. 2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흑연, 그 주 원료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핀 소재를 제조하고 가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핀은요, 왜 이게 흑연 관련주의잖아요. 흑연을 아주 잘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벗겨내서 남은 그 한 겹의 탄소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22% 급등세로 1,138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 수입산 흑연으로 2차 전지 음극재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요. 여기가 흑연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이렇게 나누는데 천연 흑연으로 만든 그런 제품을 이제 일본에 공급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물론 인조의 그런 흑연 이런 부분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조 흑연에 관련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12% 넘는 급등세로 오늘 화답을 해주네요. 5,67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을 덜 받아가고 있는데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수십 년간 노력은 했습니다. 질 좋은 흑연,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활에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가 수년간 중국 쪽에 좀 눈을 돌렸던 거예요. 수십 년간 10여 개성의 그 흑연 광산 그 부분을 이제 탐색하면서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흐름들을 또 벌였었거든요. 오늘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 아마 거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자체적으로 잘 개발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런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안 3개가 지금 의회를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견 없이 큰 충돌 없이 그냥 3개가 다 스무스하게 통과해버렸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이 스테이블, 우리나라 시장에도 연관되니까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로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상하원을 다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예전에 통과를 했고 오늘은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오늘 서명할 거예요. 서명을 하고 바로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클래리티법이랑 CBDC 감시국가 법안 이 2가지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2개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전체적인 이 규제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법안, 이 CBDC 감시국가 방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미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자꾸 CBDC 발행을 해야 해서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랑 다른 점이죠. 어쨌든 이거 2개는 하원을 이번에 통과를 했고요. 이제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제는 민주당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거의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할 것 없이 미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의 대형은행들, JP모건이나 아니면 시티뱅크나 이런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막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따라갈지, 우리도 이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는 카카오페이였습니다. 6월 25일이었던가요? 주가가 11만 원 선 고점 찍더니 최근 가파르게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6거래 만에 반등세 나오는데 또 큰 폭은 아닙니다. 3% 정도 반등하면서 6만 원 선 아직 되찾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이슈는 하나 또 있더라고요. 신세계그룹과 스페이 관련해서 전자결제 사업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카카오그룹이 좀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AI 사업에 투자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간편 결제 그쪽으로 돈을 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오늘 어쨌든 그런 이슈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 정도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관련주 중에서는 더즌이 한 9% 정도 상승하면서 가장 좀 눈에 띄는데 여기는 이제 디지털 뱅킹 솔루션 기업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가상화폐 결제 기업인데요. 결제 기업인 만큼 결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실명 계좌 이런 부분으로 도입하는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좀 핫하게 부각되기도 했던 바가 있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튀지는 못하는 상황.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감됐거든요. 소폭 반등세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NHN, KCP 같은 경우에는 11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줄곧 좀 흘러내리네요. 오늘도 2% 떨어지면서 1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쿠콩 같은 경우에는 테더, 서클과 전략적 협의 이슈 이후에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오늘은 8%대 급락세가 있습니다. 44,750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뭐 디지털 자산 관련주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을 좀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뭐 어떻게 정리 좀 하고 다음 주 어떤 대비 좀 해볼까요? 네, 뭐 지수가 지금 3,200포인트를 한번 찍은 이후에 계속 조금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 단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높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아침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일 그 장 흐름도 보다시피 장 초반에 약했다가 장 후반에 강해지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횡보를 보이면서 종목 섹터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 종목 중심으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조선, 방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계속 좀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바이오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촉발을 한 경우가 뭐 기술 플랫폼에 대한 특허 문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일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로열티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기술 수출을 한 기업 아니면 기술 수출이 유망한 기업들도 유한양행처럼 이런 단순히 마일스톤 이외에 로열티 수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의 칭하이성에서 리튬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영향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리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식에도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후반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업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섹터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조선이나 방산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조정폭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후반 뒷심이 강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최근 종목 볼 때는 실적과 가격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은 특징주 뭘로 좀 잡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까요? 네,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 SD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ST팜은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CDMO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mRNA 백신이나 치료제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생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 글로벌 3위 수준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을 만큼 상당히 큰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아시아 최초로 미국 FDA의 cGMP 인증을 취득한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 mRNA 관련된 의약품이 확대가 되면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mRNA 기술을 활용한 신약이나 백신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2028년까지 5천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mRNA 관련된 의약품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T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mRNA 관련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2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으로 보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이후에 이런 대규모 원료 의약품 수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실적도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 자체도 뭐 옆으로 횡보했다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한 11만 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 오늘 잘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는데 뭐 오늘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이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볼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의 비관적인 리포트 영향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9조 원 넘게 증발했다. 골드만삭스는 HBM 시장 내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 우려를 이유로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이로 인해 주가는 8.95%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HBM 가격 협상력이 고객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차세대 제품인 HBM사의 프리미엄 축소 우려도 나왔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수율과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2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하원은 17일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발행,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발행사가 미국 자금 세탁 방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며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서명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 소유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전력이 있어 법안의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이날 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과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상원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증시가 3,200선을 넘나들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5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9,128만 개, 새 정부 출범 직전보다 94만 개, 한 달 반 만에 100만 개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일평균 주식거래 대금도 30% 넘게 급증했다. 매수 매도액 모두 11조 원을 넘겼다.
자금은 펀드 시장으로도 이동했다.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달도 안 돼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ETF 투자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달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8개가 국내 주식형 상품이었다. 증시가 빠르게 오르자 개별 종목 중심의 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네요. 힘을 빼고 있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3,178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약보합권 수준 0.08% 하락하면서 817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67,100원, 0.6% 상승 중이고 SK하이닉스는 0.56%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대까지 일단은 좀 내려와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 계속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하면서 0.08% 상승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1%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홍콩 시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보면 0.23%, 0.2%대 약보합권 상황이어서 시장은 오늘은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좋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번 주 후반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다시 좀 쏠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조금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졌는데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도 잘 가고 알테오젠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슈됐던 것 중에 오늘은 퀀타 매트릭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퀀타 매트릭스 어떤 회사인지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 상한가를 이제 두 네, 번을 가가지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항생제 검사 솔루션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폐혈증에 걸리면요, 그 적절한 항생제를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퀀타 매트릭스는 항생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되게 빠르게 단축시키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이 솔루션으로 그러면 환자를 살린 적이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어서 사례를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60대 남성 환자의 경우 이제 고열이랑 허리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는데 폐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이제 항생제 감수성 검사라고 이제 정말로 이제 피를 뽑아서 어떤 항생제가 맞는 건지 이 피 속에 감염된 세균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 그 과정들이 한 60시간 이상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부정맥이 이제 발생을 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퀀타 매트릭스의 그 솔루션이 들어갔다면 환자 목숨을 살릴 수 있었겠죠. 네, 또 다른 환자의 경우 여성 환자인데요. 네. 이 환자도 이제 폐혈증 진단을 받아서 이제 광범위하게 투여되는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약제의 내성을 그러니까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퀀타 매트릭스 솔루션을 통해서 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찾아서 투여를 했더니 이 환자가 목숨이 살았더라. 이렇게 이제 좀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이게 항생제가 나한테 맞는 항생제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아니면은 이 내성이 생긴 것들을 피해서 찾아내는 이걸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이제 퀀타 매트릭스가 만든 솔루션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시간을 단축해주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환자들의 생명에 진짜 직결되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국책과제에도 선정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인데요. 네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그 70억 원 규모 그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퀀텀 매트릭스 솔루션은 이미 상용화돼 있는 거고 이름이 디라스트라는 건데 네. 이제 퀀텀 매트릭스는 유라스트라고 항생제 찾는 시간을 더 줄여주는 솔루션을 지금 3년 정도 뒤에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또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데 네. 이번에 국책과제 선정된 건 이 연구개발 비용 차세대 제품에 대한 네네네. 비용을 이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 시간 대비 기존의 검사 시간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피 분석하는 데 걸렸다면 3, 4일이 걸리는데. 네, 이거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한 12시간 정도면 오. 찾아줄 수 굉장히 있는 빠르네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네이처지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지도 이제 자매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이처 본지에 실리는 거가 오. 제일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뭐 전체 투고한 거에 한 5% 정도만 여기 실리는데 여기에 또 실렸습니다. 본지에 게지게 됐어요? 네, 나왔어요? 유라스트라는 그 차세대 제품이 얼마나 이제 경쟁력 있고 이게 얼마나 인류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나 뭐 이런 개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이번 주에 퀀텀 매트릭스가 주가가 뭐 수요일 날, 뭐 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은 뭐 급등했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수요일 날 상한가 받았고 목요일 날도 거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뭐 18%까지 올랐고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폐혈증이란 게 우리가 사실 뭐 겪어본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이게 진짜 그렇게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건지 치명적인 건지 이걸 왜 빨리 시간을 단축해줘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 사망 원인의 한 20%가 이제 폐혈증으로 그래요? 인한 거고 비중이 크네요. 네,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폐혈증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이 분들의 사망 원인이 네. 결국은 이제 뭐 처음에 초반에는 뭐 암이든 뭐든 결국은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전 세계적으로도 폐혈증은 한 4,890만 건 발생하고 이 중 1,10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네. 이제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퀀텀 매트릭스 항생제 솔루션 뭐 아까도 저희가 살짝 시간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 이제 디라스트가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올 새로 유라스트가 만든 유라스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디라스트가 이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네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한 3, 4일 걸리잖아요. 네네. 이거를 30시간에서 50시간을 단축을 시킨다. 그러니까 20시간 이내로 단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면 이제 72시간을 이제 여기에서 한 50시간까지 맥시멈 단축을 시켜주는. 50을 줄이면 네, 그렇죠. 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더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루 정도면 된다. 하루 정도. 네, 그 24시간 네,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생제 솔루션을 가지고 스페인 병원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기존의 24%에서 9.5%로 2배 이상 줄었고요. 많이 그리고 뭐 균열증 환자 전체 사망률이 13.5%에서 9.6%로 줄었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는 입원 일수도 12.4일에서 6일로 절반 줄었는데 이제 중환자실 입원 일수도 병원의 수익성 구조에서 보면은
좀 중요한 게 음. 한 환자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면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비용 부담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병원도 이제 수익성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쵸, 하면 그쵸. 국가 재정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원일 수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뭐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디라스트를 이 디라스트는 지금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도 네. 본인들의 이 병상 회전율을 높이려고 한다거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면은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50곳 정도 했고 네네. 연말까지는 우리나라 병원 한 20곳에서 24곳 정도까지 유치를 하겠다. 올해 연말까지. 이제 지금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직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추정을 대충 할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에는 4곳에 새로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 의정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네요. 이 항생제 솔루션이야말로 그 병원의 그 의사들이 이제 도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좀 센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좀 다시 이제 도입하는데 속도가 좀 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또 어쨌든 의정 갈등, 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의정 갈등의 양상이 또 약간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따지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도입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도입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네.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아마 비싸겠죠? 도입하는 거 자체가 장비 가격이요? 그렇죠. 비싸기도 비싼 편. 하겠고 네. 비싸면 이 장비에 또 따라가는 건 항상 저희가 연결되는 건 기계를 들이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카트리지나 네.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소비가 될 건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퀀텀 매트릭스가 원하는 것도 이 네. 소모품이라고 하는 그 비중이 한 전체 매출의 70에서 80%가 되길 우리는 원한다. 아,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네. 두 자릿수긴 하지만 네. 뭐 지금 높지는 않지만 이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한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쵸.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작년에 건강검진의 그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폐혈증이 의심되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이거 먼저 써보게 하는 쪽으로 그래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병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들에게 이 솔루션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됐고 그렇다 보니 이 카트리지의 소모품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 같다. 이렇게 회사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소모품 비중? 20% 정도라고. 20%? 네, 이걸 20%? 공개해도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뭐 공개하셨어요 이미. 네,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70에서 80%까지 소모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하는 초창기인 것 같고 해외 쪽에서 아까 50여 개국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사용되고 있다고 했고 미국 쪽은 어때요? 미국 쪽에서는 뭐 이런 것도 FDA 승인 이런 네, 여부를 필요합니다. 체크해야 되나요? 네,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작년 정도까지 진출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약속을 네네. 했었지만 이제 회사 장비가 아까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 절감을 계속 하고 또 미국에 진출하려면 미국용 제품을 또 따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 한국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연구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하겠다. 또 지금 또 자금 조달 이슈도 있거든요. 지금 그 제3자 배정 네. 유상증자 진행 중인데 이거 끝나면은 진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이외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유럽, 프랑스,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에서는 대규모 수주의 기술 입찰에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한 두세 곳이 이 비슷한 폐혈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입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퀀타가 거의 한 1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좀 압도적인 제품이 약간 경쟁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는 경쟁력 시간 자체가. 또한 엄청 짧고. 효능 자체가 좋다. 성능 자체가. 네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입찰에 나가면 대부분 그냥 그 입찰을 가지고 오는 형태이라서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의료 필드에서 봤을 때는 이 폐혈증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 이제 병원 입장에서 고가를 들여서 이걸 들여오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퀀타메트릭스가 오늘 뭐 이번 주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추가적인 것들은 계속 봐야겠네요. 국내 시장에서 많이 파이를 늘리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FDA 승인 여부가 나오면 이것도 또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추이는 계속 뉴스 팔로우를 찾아보면서 또 석 기자께서 취재해 주시고 정보를 좀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퀀타메트릭스 하나 봤고요. 자, 이번에 알테오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알테오젠이 어느 순간 이제 코스닥에서 공고하게 1위를 이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네. 이번 주에도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 알테오젠이 어쨌든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 특허청 등록이 결정됐다 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또 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ALTB4라는 그 물질 특허 등록이 네. 이제 등록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3주 이내에 이제 정식 등록된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 기존에 미국에서 ALTB4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물질 특허, 이제 제조 방법 이후에 물질 특허까지 미국의 특허가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LTB4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강화가 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면 제조 방법 특허 이어서 물질 특허도 받은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ALTB4 해가지고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시청자분들도 어렵잖아요. 제약바이오텍. 그렇죠. 이게 뭐 좀 설명이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몸 안에 이름은 피부 아래 히알루론산이라는 네. 그런 이제 젤처럼 생긴 물질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이 만든 ALTB4라는 효소는요, 네. 히알루론산을 살짝 녹여가지고 그 사이에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병원에서 IV, 정맥 주사로 맞아야 했던 것을 SC, 피하 주사로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로 약을 맞으면 좋은 점은 맞는 시간이 되게 짧다. 기존의 IV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 근데 이 SC 같은 경우는 뭐 5분 이내 무척 짧아지고요.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IV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잘못 맞으면 뭐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여기에 그렇죠. 뭐 부작용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데 SC는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요즘 제약회사들이 투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SC 제형 그쵸. 개발을 엄청 이제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특허 기간도 이제 늘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ALTB4는 그래서 최근에 이 SC 제형 개발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러면서 SC형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TV에서. 이게 알테오젠 자체가 지금 뭐 SC제형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완전 이제 다른 회사가 돼 버렸는데, 근데 이제 알테오젠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지금 어쨌든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지금은 뭐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리스크 특허 분쟁 이야기가 머크할로자임 특허 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특허 지금 뭐 물질 특허와 관련해서도 뭐 이 특허 분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히 영향은 그렇게는 없고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IP 지적 재산권이 그 권한이 강화된 건 맞는데요. 네. 이제 지금 머크랑 할로자임이 이제 특허
특허 취소 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PGR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딱히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 지금 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머크와 할로자임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기 심판에서 이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14건 특허 취소 심판이 제기됐는데 여기 중에서 4건이 본안 심리에 착수를 했고요. 네. 나머지 심판도 이제 순차적으로 개시될 전망인데 이런 절차들은 내년 6월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자임은 여기랑 별도로 또 이제 지난 4월에 머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도 제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도 풀어야 할 거고 그 전에는 이제 특허 침해 심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이 심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금의 판세는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머크 쪽에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알테오젠의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내면서 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 리스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머크가 유리하다고 네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머크가 유리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 근거로는 이제 미국 심판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할로자임 특허에는 그 광범위성에 비해서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적인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 특허 전체를 그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이 특허는 그 구체적인 기능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네. 그 설명해 주는 거가 그걸 명확하게 이제 증거로서 제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광범위하게 내가 이런 기술을 갖는 거를 이제 특허로 내고 싶어라고 하면은 등록이 되지 않고 네네. 인정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선 이제 머크 쪽이 좀 유리한 유리하다. 상황인데.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 이런 특허가 침해 제기된 이후에도 여러 빅파마들이랑 계약을 맺긴 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쟁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변리사 분들도 이제 만나 보면은 네네. 이제 어쨌든 결정은 심판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형성된 의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뚜껑을 최종적으로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야죠. 거기에 따라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뭐 알테오젠 주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고 48만 5,5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어제 또 신고가 오늘 신고가 기록했네요. 50만 8천 원까지 장중에 찍었는데 앞으로 알테오젠 어느 정도까지 주가 갈 수 있을지 요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계속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다스의 S&P 500 나스닥 신고가 랠리 행진, 매그니피센트 7 자리 내놔라, 오라클 미라클, 미국 상무부 중국산 흑연 93.5% 폭탄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 최종 160% 육박하는 관세 부과 예정, 국내 중국산 음극재 대체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길기도 기네요. 자, 다우 44,484, 4자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다우가 제일 그 지수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4만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대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가 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1000대잖아요. 이제 3100 뭐 요때인데 자, 우리나라도 언젠가 먼 미래에는 만대를 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대 가기 전까지 살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일단 뭐 5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5천을 가면 일단 만의 반을 가는 거잖아요. 야, 그거라도 보면은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00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데가 엊그제 갔거든요. 그렇죠? 1000, 2000대에서 막혀서 2000 맨날 병 못 넘고 맨날 박스권, 그래서 박스피 별명 붙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 2000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3100 갔다고 옛날의 기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우존스 30입니다. 이번에는 다우가 올랐는데도 또 방어주가 1등했네요. 저 트래벌스 컴퍼니가 보험주거든요. 보험주 3.81 올랐고요.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코카콜라 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탕수수 뭐 어쩌고 설탕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코카콜라 땡큐 이랬어요. 저희 JP 모간, 시스코, 캐터필러, 프록트앤갬블, 나이키 이렇게 올랐고요. 트래블 컴퍼니가 월등하게 올랐네요. 원래 보험주가 방어주여서 급등할 때는 지수가 오를 때는 잘 안 오르는데 보험주가 1등했습니다. 다우가 원래 성격이 좀 그렇죠,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0.75%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반도체 지수인가요? 펩시네요. 정말 의외네요, 이것도. 나스닥의 반도체나 BT가 아니고 펩시코가 1등이에요, 지금. 자, 펩시코가 7.45가 오릅니다. 펩시코가 7.45가 올랐어요. 자, 2등도 IT가 아니에요.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5.63. CSX, 신타스. 지금 다, IT가 없는데요? 어제는 되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네요. 신타스는 그 맥도날드나 뭐 월마트 이런 데 있죠. 그 유니폼이죠, 유니폼. 유니폼 만들어주는 업체거든요, 저거. 정말 꾸준히 오르면 유니폼은 저것도 굉장히 좋은 약간 필수 소비재거든요. 유니폼은 더러워지면은 또 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찌면은 X라지에서 XX라지 시키고 평생 유니폼만 만들어주는 업체. 그리고 올랐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저것도 오레오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루루레몬도 있고요. 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업종들이 올랐네요. 그렇죠? 오히려 없는데요. 보면 그 시놉시스 가야 이제 반도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굉장히 다양한 나스닥에 저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루루레몬, 펩시코,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신타스 이런 것도 나스닥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스닥 떠올리면은 무조건 무슨 엔비디아, 막 매그니피센트 7, 뭐 IT 막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저런 다양한 소비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00종목 중에. 자, 나스닥 다음에 S&P 500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지수 하면 S&P 500 떠오르는 게 워렌 버핏이 S&P 500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막 단타치고 이러는 것보다 수익 더 좋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믿어라.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S&P 500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래 미국 지수 투자한다고 하면 S&P 500에 그냥 투자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대표 종목들이 다 있고 500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다 모여 있고 대표적인 업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대표주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주자, 대표 주식을 모아놓은 지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어제도 애플만 좀 힘이 빠졌네요. 애플이 요즘 좀 불안합니다. 그쵸? 매그니피센트 7 탈락 얘기도 나오고 애플 자체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완전 누르고 있는데 중국에 공장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 인도로 빼려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것도 싫대잖아요, 지금. 당장 미국으로 공장 옮겨가지고 저게 지금 아이폰 지금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원성이거든요. 거기서 돈 더 올라가면 이게 과연 애플이 충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걸 살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충성도가 높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갤럭시랑 아이폰 있을 때 아무리 아이폰의 충성도가 높고 거의 생태계에 길들여져 있어도 어느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난 500만 원까지는 그래도 그냥 잡은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아이폰의 충성도가 높아서 갤럭시로 안 바꿔.
이래도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폰이 700만 원이고 갤럭시가 100만 원이에요. 성능이 똑같은데. 그럼 갤럭시로 안 갈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엄청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장 중에 애플이 조금 지금 요즘에 폼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의 IT나 반도체가 주도한 게 아니었다는 게 특이점이죠, 지금. 그렇죠? 거기 신타스,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룰루레몬 이런 게 올랐어요. 펩시코, 그렇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봤더니 TSMC가 올랐죠. TSMC가 대만 종목이라 나스닥에 없는 건데 지금 TSMC도 결국 따라가네요. 그렇죠? 안 움직인다 했는데 결국 가네요. 왜냐면 엔비디아나 AMD가 슈퍼칩 만들면 결국 그거 다 TSMC가 제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밸류체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안 가고 있다가 결국 따라가네요. 그렇죠? 엔터지스, 엔터그리스, 마콤 테크놀로지, 코이어런트 선순이고요. TSMC 이따가 대만 증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업인데 본토 증시에 있는 거 있고 ADR이 있는데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큰 틀은 어차피 똑같이 가긴 합니다. 자, 아시아 증시 니케이, 대만, 우리나라. 오늘 또 대만만 오르네요. 보니까 TSMC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추정컨대. 자, 일단 지금 니케이 보겠습니다. 니케이는 오늘 히타치가 2.76으로 가장 많이 오르네요. 자, 히타치가 결국에 지금 저기에 연관되어 있죠. 원자력 발전 이런 데 전기 발전에 전력 발전 이런 데 연관되어 있죠. 히타치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만을 보겠습니다. 대만이 0.94 오르거든요. 오늘 대만 지수만 혼자 오르는데 아마 지금 그쵸? TSMC가 2.21로 이끌고 있습니다. TSMC가 지금 어제 ADR이 3.38 올랐고 오늘 대만 본토 증시에서 2점대 오르니까 역시 지금 여기가 좀 떨어지네요. 물론 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TSMC가 미국 증시에 있는 ADR만큼 대만 증시에서는 오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으나 어쨌든 간에 오늘 대만 증시가 1% 가까이 오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특징 전화 빼먹었네요. TSMC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만의 TSMC 얘기 나왔으니까. TSMC ADR입니다. 자, 지금 실적 속보 나왔죠? TSMC 순이익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역시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는데. 자, 매출액이 300.7억 달러로 이 YOY 기준으로 무려 44.4% 증가를 했네요. 거기다가 예상 컨센서스조차도 1.4억 달러 상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도 2.47달러 나왔는데요. 이것도 인베스팅닷컴 컨센서스를 0.11달러 상회했습니다. 매출 순이익이 모두 이 지금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TSMC로 낙수 효과 떨어지죠. 엔비디아가 슈퍼칩 만드니까 TSMC도 신고가 갔고요. 자, 물론 대만의 본토 증시에 TSMC가 좀 못 따라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도 곧 따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예요. 3,200선이 어렵네요. 3,175. 오늘도 3,200선을 못 넘기고 이번 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23 빠지는데 어쨌든 810선 을 탈환했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810선 굉장히 좋은 지수죠. 자, 어저께 760억 팔았고 오늘은 760억 샀고 오늘은 860억 팔고 있고요. 7월 16일부터 좀 금액이 상당히 작아졌어요. 그렇죠? 1,000억도 안 되죠. 7월 16일 코스피 수급이 490억 마이너스, 그 다음날 760억 플러스, 오늘 860억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황 상태예요, 오늘. 요즘에 3일 동안 소강 상태고. 자,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내리고 있어서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다 0점대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이 20위안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8% 가까이 급등하고요. 에코프로도 3.86 오르지만 펩트론이 4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네요. 에코프로가 4위 자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그전에는 1위였고 그렇죠? 너무 몰락했죠. 자, 오늘은 2차 전지주가 다 강합니다. 자, 섹터별 상승률을 봐도 리튬 관련주가 7.19입니다. 자, 근데 리튬 관련주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음극재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21.72 거의 상한가 육박하죠. 자, 하지만 뭐 사실 좀 가슴 아프죠. 2023년도 7월 달에 이게 67만 원짜리였거든요. 지금 15만 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맨날 뭐 해봤자 어떻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시류를 잘못하면 이렇게 박살날 수 있다는 거, 경험을
그거를 경륜으로 옮기시기 바라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양극재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양극재, 음극재가 주로 흑연이 원료로 쓰여요. 물론 실리콘 음극재로 조금씩 바꾸고 있지만 지금은 흑연 음극재가 많고 흑연이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대부분이란 게 어느 정도냐면 90% 이상이요. 이 의존도를 떨어뜨리고자 포스코 퓨처엠이 아프리카산 흑연을 써서 비중국산 음극재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이 연관된 겁니다. 아까 반덤핑 관세 93%가 떨어졌는데 그 전에 관세 플러스하면 160% 관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불이익이냐? 중국산 흑연을 원료로 쓰는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불리합니다. 혹은 그거를 원료로 받아서 리튬 2차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원가가 높아지니까요. 그 원가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프리카산 흑연을 쓰는 포스코 퓨처엠으로부터 음극재를 받아서 2차 전지를 완성하면 중국산 흑연을 원재료로 한 음극재를 받아서 2차 전지 만든 회사보다 원가가 싸지겠죠. 마진이 많이 남겠죠. 2차 전지 지금도 워낙에 힘든데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 지금 뒷 배경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오늘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림이 잘 나왔나요? 근데 트럼프 오른쪽 눈이 좀 쌍꺼풀 수술이 진하게 된 걸로 나온 게 좀 오게 티네요. 그렇죠? 자, 토르 망치로 중국산 흑연을 두들겨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160% 반덤핑 관세가 붙게 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보복 관세죠. 어떻게 보면. 너네가 지금까지 이득을 봤으니까 그만큼 먹어라입니다. 그 대신에 떠오르는 게 포스코 퓨처엠은 황금빛으로 저렇게 반짝반짝이고 있다. 자, 물론 포스코 퓨처엠의 갈 길이 먼 것은 아직 아까 보셨지만 응원합니다. 저희까지 가는 걸 바라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오늘 흑연에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자를 라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흑연, 폭탄 관세는 우연 아닌 필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와 투자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우리와 꽤 많이 친숙해졌는데요. 아직 일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으시죠?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상에서 쓰기 어려운 암호화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가격이 들쭉날쭉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과 달리 항상 1달러면 1달러, 1000원은 1000원. 쉽게 말해 가상화폐판 디지털 달러 같은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송금, 결제,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관할 때 마치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연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달러나 유로 같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USDT, USDC 같은 코인들이 이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USDT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 쓰일까요? 글로벌 결제나 해외 송금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기존 국제 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화폐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주 교환하거나 거래의 기준 통화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참여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324조 원인데 2028년에는 2,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인데요. 이미 실물 경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원화의 영향력이 작아질 것을 우려해 대한민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통화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인허가와 감독은 반드시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컨퍼런스를 통해 제도 설계와 감독 체계 마련, 그리고 비은행권의 무분별한 진입 방지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발생, 유지 보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한동안 들썩일 것 같은데요. 관련한 소식과 정보들은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오전장은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그간 크게 오르지 못했던 업종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 단으로 오랜만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수 자체적으로는 양시장 일제히 약세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5%가량 하락한 3,1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3,200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오전장 11시 기점으로 3,170선도 내줬었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3,178선으로 낙폭을 조금은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가량 하락하면서 81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기관이 6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이 오늘 200억 원가량 현재 시간 팔고 있지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장 막판에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는 외국인이 오늘 장 막판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설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갈지 이 점을 함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이 200억 원가량 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바로 알아보시죠. 최근 들어서 환율이 1,390원대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은 1,39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알아보시죠.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소재인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데요. 배터리 업계의 비중국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 93.5%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에 내려지게 됩니다. 흑연에 매겨지는 기본 관세와 이번 반덤핑 관세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총 관세율은 160% 수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아프리카 광산에서 원료를 조달해서 음극재용 흑연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에 따른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발행 가액을 96,400원으로 확정하고 조달 금액이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갑니다. 주가가 발행 가액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 매력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중국 거래소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주 단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주가 현재 시간 21% 넘게 강하게 오릅니다. 상승 탄력 유지가 되고 있고 16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NF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61,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머티도 오늘 강합니다. 3.94%가량 상승하면서 52,7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부 힌지 제조사인 파이넴텍이 17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출시 예정인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파이넴텍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내부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폴더블용 외부 힌지 특허를 공동 출원한 가운데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이넴텍은 폴더블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또 초정밀 레이저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고 어제자로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만 174억 7,746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파이넴텍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업계는 이번 설비 확장이 애플의 폴더블 폰 진출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적인 폴더블 열풍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파이넴텍 주가 1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1,71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주가도 오늘 13%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1,15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2.5%가량 상승하면서 6,5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전일 9% 가까운 급락을 보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도 HBM 물량을 확정할 때까지는 주가 노이즈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SK하이닉스가 내년 HBM 공급 과잉 및 평균 판매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으로 낙폭이 커졌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을 한다면 HBM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진입에 따라 현 HBM 시장과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의 HBM 합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LS증권의 리포트도 오늘 발간이 되면서 HBM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9% 가까운 급락으로 시총이 200조 원대에서 190조 원대로 내려앉은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9%가량 오르면서 27만 원 선 다시금 회복이 됐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0.3%가량 66,900원 선 진입, 오늘 67,000원 선도 터치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HBM,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받고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투톱에 대해서 시장은 2분기 실적 숫자보다는 미래 전망에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요. 각 섹터에서 1등이거나 1등을 찍어봤던 탑들의 전쟁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초에 70%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AI 반도체 수요나 뭐 반도체 가격 강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고 그걸 또 실적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이나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라는 그런 잡음이 끼면서 30만 원 찍다가 27만 원 선까지 내려왔잖아요. HBM의 어떻게 시장의 1등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HBM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런지 그런 부분까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업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들이라든지 산업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봤는데 일단 내년도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말이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 아닌가 이제 두 가지 뉴스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HBM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D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이엔드급이 있고 로우엔드급이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대폰 같은 경우 갤럭시 23가 25인가 정도 돼요. 요 직전 거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 휴대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히 그냥 보편적인 그 폰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폰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서는 이제 폴더블 폰까지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2단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직전에 있었던 그 휴대폰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완전 폭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저가형 모델이 있고 고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단계만 지나면 가격이 저는 뭐 아예 뭐 시장에서 찾을 수도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HBM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의 반도체와 좀 다르다라는 제 시각인데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3E가 나오고 HBM4가 나오고 블랙웰이 나오고 그런다라면 과연 기존에 있었던 HBM이 사용이 될까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휴대폰을 우리가 사러 가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대략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시지원금을 받는 거니까 원가는 한 그 원래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계속해서 HBM은 200만 원이 저는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200만 원 급이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제 의견이다라기보다는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예. 수요일 날 국내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를 냈었어요. KB증권이라든지 몇몇 증권사에서 우리는 HBM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 D램과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내 증권사의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모델들은 계속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각으로 HBM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보면 외국계 증권사의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리 외국계라 하더라도 저는 조금 불편한 시각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어떤 경쟁자가 주위에 있을까요? 저는 경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경쟁자가 아니고요. 마이크론도 경쟁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쟁자가 도대체 우리가 HBM 시장을 하이닉스를 뛰어넘고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블랙웰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내년도면 블랙웰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하이닉스의 어제 이제 물론 어제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리포트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수급 논란은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리포트를 겁을 먹고 이제 HBM이 끝났다, 하이닉스가 끝났다. 자,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HBM에 대한 과잉 공급론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20만 원대 한번 꺾여 내려갔었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HBM 시장에 있어서의 물론 내년 연말에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네.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나. 그리고 너무 일단 공포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결국 엔비디아의 GPU하고 그다음에 HBM은 뭐 샴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너무 과도한 우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개념이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역발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어쨌든 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때 저점 매수해야 되나 또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가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일종의 좀 생각하시는 답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1위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최대 오너 리스크는 좀 피해가는 그렇죠.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부당 합병이나 회계 부정, 그 사법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또 따지실 분들 계신데 물론 그게 네. 뭐 맞다 안 맞다 그걸 차치하고 나서 저희 이게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글로벌 통상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법 결정을 좀 삼성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바라보게 일단 오늘 67,000원까지는 좀 올라간 상황이네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는 저는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께서도 이제 많은 뭐 어떻게 부담을 좀 털어낸 부분들, 그러니까 법적인 부담을 털어냈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위상을 과거 위상을 되찾아야 된다는 또 부담도 또 안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간 거니까 이제 오롯이 경영에만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담이 또 있긴 하겠죠. 핑계가 사라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뭐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제가 이제 이데일리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6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이제 개장 때라든지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65,000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 7만 원과 그 한 5,000원 정도 이제 밴드 내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과연 7만 원을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동력이 있어야 7만 전자에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죠. 뭐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이지혜 기자께서 이제 하신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모멘텀이, 그러니까 수급 누돌림 말고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답은 이제 삼성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HBM의 이제 퀄테스트 통과인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퀄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과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들이겠죠. 네. 근데 이제 M&A도 우리가 쭉 얼마 전에 이제 하만을 인수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투자자분들이 7만 전자까지 간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지혜 기자님한테 뭐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자 근사한 데 가시죠라고 해서 김밥을 사러 갔다. 이런 거랑 좀 근사한 데 간다라면 좀 뷔페를 가거나 좀 이제 좀 근사한 데를 좀 이제 기대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뭐 김밥을 먹든 뭐를 먹든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김밥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짜장면 갖고 안 됩니다. 네. 뭔가 최소한 탕수육을 시켜주든지 뭔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투자자들의 마음에 흡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밥을 많이 사다 보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솔직히 삼성전자가 뭐 조그만 회사 뭐 한 1,200억짜리 회사 인수하는 걸 갖고 성에 차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뭔가 근데 삼성에서도 준비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삼성전자가 법적인 게 있을 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법적인 걸 떨어놨으니까 뭔가 한 방에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75,000원까지는 바로 갈 수 있다. 그게 없다라면 일단 7만 전자에서는 한번 고민해보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1위 알테오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주사제 기술 결국 일을 해냈는데 예, 미국 물질 특허 뭐 등록 받았다라는 이슈 있고 부동의 1위예요. 오늘 뭐 살짝 눌리기도 하지만 최근 제약바이오 모멘텀을 좀 끌어주기엔 좀 충분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추가 상승 위해서는 또 뭐가 있을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차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꾸준한 상승세가 더는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제약바이오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네.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갔지만
꾸준히 먹으면 제가 살이 찐 이유가 그거거든요. 꾸준히 먹거든요. 꾸준히 먹으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면 주가가 꾸준히 살을 찌우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알테오젠도 이제 그런 모습의 일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분기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의 기술 이전 로열티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양한 또 임상 그 플랫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지방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지금 이제 검색을 하시면 뭐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라도 계속 뭔가를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기술 이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이제 알테오젠이 오래 쉬었어요. 올 상반기에 알테오젠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거죠. 또 이 모멘텀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약 회사에 대해서 올 이달 말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8월 1일인데 이달 말에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보유자의 영역, 더군다나 이제 매수 그러면 따라가도 돼요? 라는 것이 시청자분들의 직설적인 질문이죠. 곤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로스컷을 건다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 알테오젠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침 또 2차 전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최근에 이제 급속 충전을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지속해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뭐 한 달 좀 넘게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그동안 시원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식 코너에서는 2차 전지 소장님이 너무 미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어떤 농담 아닌 농담도 이제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죠. 뭐 흑연에 대한 부분들. 근데 흑연은 대부분 이제 95%가 다 중국산을 썼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대체한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또 보면 다른 거 대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흑연이 갖고 있는 이제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그런 어떤 이슈가 됐던 오늘 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돌이켜 보면 뭐 업황이 뚜렷이 회복된다라는 기미도 우리가 뚜렷하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긍정적인 얘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차트가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박스권을 뚫어줬어요. 에코프로는 오늘 박스권을 못 뚫어줬습니다만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박스권을 뚫어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2차 전지가 단기 상승은 저는 단기 랠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 상승을 한번 가는 거 아니야? 뭐 네카오처럼 큰 시세가 한번 도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차트 놓고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난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뭐가 좋아진다.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 대신 차트를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된다라면 차트가 꺾였을 때 그때는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힘을 좀 모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트 플레이가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2분기에 2차 전지는 좀 비중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 좀 비중을 늘렸다 보니까 그 금융, 지주, 내수주 비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도주의 색깔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볼까요, 이 색깔? 일단 지금 이제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분기 때 보면 금융 지주, 내수주들이 좀 올랐으니까 국민연금이 사서 올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2차 전지가 못 올랐던 것은 국민연금이 팔아서 못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이기 때문에 좀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본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자꾸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편입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는 이쪽에 대한 편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금융이나 지주회사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살만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 그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라고 보면 이차전지가 그동안 못 올라가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뒷북을 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라 하더라도 뭐 우리와 똑같은 투자자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를 보고 투자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나름대로 국민연금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저는 이차전지를 팔았다라는 부분들보다는 내수주라든지 금융주를 사서 좀 올랐구나. 이제 그렇다면 이차전지가 좀 더 홀가분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차전지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는데 딱 한 종목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6거래 만에 반등하는데 3%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이제 급락을 또 했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기술적 반등이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네. 오늘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량,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이 좀 많았을 부분인데 거래량이 많으면서 음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 정도 보면 그저께 수요일 정도 월요일 화 거래량 정도가 이미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못 올라간다라는 것은 역시 그러니까 차익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손절매수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들어서 좀 보면 거래량이 늘면서 어제 시초가를 좀 탈환하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됐었고 이런 흐름들 다음 주에도 이어갈 겁니다. 네. 탑들의 전쟁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매수, 매도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차영재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노동의 보상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월급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늘 0원.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이유가 단순히 소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한 소득 구조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임금은 오프. 명목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물가도 같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제자리. 지갑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 건데요. 버는 만큼 쓴다는 말, 이제는 버는 족족 모자란다는 말로 바뀌었죠. 두 번째, 고정 지출은 온. 과거엔 월세,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전체 소득의 일부였다면 지금은 고정 지출이 소득의 반을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일수록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감각이 강해졌죠. 돈을 써야만 일상이 유지되는 구조. 절약은 사라지고 생존 비용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산소득의 불균형. 노동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소득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구조보다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세상. 이른바 움직여야 버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버는 사람의 격차는 온앤오프 스위치만큼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고정 지출은 늘어나며 자산 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노동 보상 스위치는 오프. 일을 해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은 많은데 일자리는 왜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사람 대신 일을 해내는 AI. 그 속에서 점점 커지는 일자리 격차의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은 3,200선을 살짝 맛보게 해줬다가 다시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다음 주를 위한 일보 후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